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해방이라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방방곡곡 쏟아진 태극기의 물결과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독립의 기쁨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이었습니다. 분명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시기, 한국 불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BBS 대구 불교방송은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온 불교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증언해줄 불교계 인사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분들은 대부분 작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제작진은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만으로도 그 질곡의 역사를 충분히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목소리들이 BBS 불교방송 자료실 한 구석에 그냥 잠들어 있는 것보다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내 사람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가 다시 한번 세상을 깨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 목소리에 담긴 역사, 증언으로 남은 한국 불교 비화.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일본이 수단을 다하여 한국을 병합하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함에 하나도 소홀함이 없다. 정신을 빼앗기면 스스로 몰락하나니 어찌 비참하지 않으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근본 오다니 대사가 개교 통감으로 내한하니 그 지위는 공작이며 세력가이다. 이도 통감은 정치상의 통감이며 오다니 통감은 종교상 통감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승려가 한국의 조선 개교 통감으로 부임한 사건을 논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정치적 침략과 함께 종교적 침략을 자행한 일본. 일본 불교는 앞다투어 개항지와 조차지마다 일본 불교 포교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맨 처음 세운 일본 사찰은 부산 본원사였습니다. 그 뒤 한일 병합 때까지 이 땅에 68개 종파의 별원과 포교소를 설치했고, 해방 전 조선에 있는 약 1200여 개의 사찰은 총독부 사찰령에 묶여 모두 식민지 불교로 전락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가장 심한 변화를 겪은 시기, 우리 정통 불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변해버렸습니다. 사찰령은 1911년 일제가 한국 불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조선의 사찰과 승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조선 총독부가 맡게 돼 한국 불교의 거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0일 본산 제도를 통해 불교를 억압하고 승려들의 취첩을 권장해 종풍을 외색화시켰으며,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사찰의 마지용 놋그릇까지 전쟁 물자로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족 정신은 더욱 불타올랐고 불교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독립운동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몸이 없어지더라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불교계도 역경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우리의 독립의지는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이라는 결과로 보답받았습니다.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에 온 하늘은 태극기의 물결이었고 온 나라는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억눌렸던 민족의 숨결이 해방의 바람을 타고 산사에 닿았을 때 스님들의 만세 함성은 더욱 감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의 용명 스님이 남긴 목소리에서 그날의 흥분과 벅찬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살았다 이러는 게라. 그럼 나도 모르게 살아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란 게살라. 그 웬일고 인 게살라는 말이야. 아이고 일본의 그 도독님 손들었다. 누가? 아이고 그럼 소하그님이 손들었다 이러는 게라. 그만 그 어디 아팠던 것 말이 그만 머리에 무겁던 거 잘라는 것만 활짝 그만 개버린 게라 그만. 그게 경장하대 그만 그렇게 그만 짓눌려가지고 있다가 말이야. 엇소리 한번 쳐버리니까 말이야. 그냥으로 그만 뭐 바짝 말라가지고 뭐 뼈만 남았지만은 말이야. 상관없고 그냥으로 그 기가 그만 펄덩이도 나더라고. 불교인들에게 일제강점기는 또 하나의 고행이었고 해방은 또 다른 모습의 해탈이었습니다. 해방 후 곧장 서울에서는 영은영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일본이 흔들어 놓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은 불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제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한 움직임 또한 여러 방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내가 이제 청년동맹을 중심해가지고선 조선비 혁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전 그 독립운동하던 고평씨라고 있는데 그 일 만나가지고 고평씨를 이제 그 회장하라고 내가 이제 부회장하고 박승권 그 교수가 또 부회장하고 해방 후에 불교 혁신 운동을 처음 이제 길들고 나간 것이 조선 불교 혁신이라고 그 간판을 이제 그 요거에다 붙이고 거기서는 그 강령이 이른 참다운 불교를 세운다. 참다운 생활을 꾀한다. 아주 대단히 혁신적이지. 불교계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행동했던 불교인 이정익 선생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 봉은사의 강사로 젊은 불자들과 함께 서울의 적산 사찰을 접수하고 조선 불교 중앙청년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선 불교 혁신회로 개편하는 등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친일파 배척 활동에 힘입어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올라온 스님들이 조계사 인수를 위해 태고사로 몰려갔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단의 친일파 간부들을 전부 사직시키고 조계사를 인수했으며 인수를 끝낸 뒤 건국 청년단과 함께 안곡동 선화관에서 전국 승려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됐던 인수 과정에 대해 함께했던 전각가 안광석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일 날 이제 고려가 만나오는데 그날 범어사에서 이제 인원하고 그 이튿날 동네 포교당에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참 내일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저녁 때 차로서 올 때 범산 선생, 해명 스님, 나하고 셋이서 경부선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선왕을 다 모였지. 그때 거기서 전부 모비를 다 했지. 딱 해가지고 내일 이제 10시에 들어가는데 뭐 하나 불평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참 좋은 나토로 합장하고 그래 전부 인수인계 다 받았죠. 해방 이후 선화권의 한 그룹인 혁명 불교도 동맹을 비롯하여 조선 불교 혁신회, 조선 불교 청년당, 선우 부인회 등의 많은 불교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선화권 중심의 스님들과 총무원을 접수한 범어사 중심의 스님들이
개혁안의 시행 문제로 대립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 개혁안을 건의했던 이종익 선생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우선 그 종교 행정상 30일 본산제를 폐지하고 도의별 교구제를 한다. 그 다음에 사찰 제사는 통일해가지고 일원화해서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그 교구 사업 운영 뭐 포교 무슨 교육 뭐 이런 게 수도 이런 데 그 사업에 적재적소하게 응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도 이제 근의항이죠. 그 다음에 사찰은 수도, 교학, 홍법, 기도, 사회사업 5종을 한다.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사찰들은 결신대로 그 고아원, 양로원, 뭐 요양원, 병원을 하다는 게 아주 혁명적이죠. 양로원의 요양원까지. 혁신적이지만 우리 불교계에 드리워진 외색을 지우고 새로운 종풍 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듭니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대한 조건을 보고한다. 첫째, 북위 38도선 이남해의 최고 통치권은 본관의 권한에 의해 시행한다. 둘째, 정부 공공단체 종사원들은 별도의 명령이 조선 인민에게 고함. 한국의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메가더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포고문을 날렸습니다.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 해방의 기쁨도 잠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집니다. 마치 하늘이 두 쪽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항구 도시 부산과 인천은 해방된 조국을 찾아 귀환하는 사람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귀향의 흥분과 감격도 잠시 그들은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겼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쉴 곳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귀국하는 한국인들에게 당시 담배 20갑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지 못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향한 간절함으로 모든 재산을 두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을 관리하던 미 군정은 구호 사업을 시작했고 조선 불교중앙총무원에서도 동포 구호회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구호 사업에 참여했던 용명 스님은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도에서 14개를 모시라고 왔는 거니 귀환동pon조 구호회를 무슨 간자 만들어가지고 귀하를 나를 부총무부장으로 위임을 하니 그래 수고 싫었지만은 여기에 와가지고 일을 봐주시오. 이제 그렇게 14개 왔었다고. 요 부산역 요거 내려가자면 이제 부산역 있고 또 그 부산 진역 있고 또 뭐 초량역 있고 여기 많았구만. 그래 이제 사무쭉 이제 거기다가 연변에다가 이제 이놈을 저기 천막을 이제 해놓고는 이제 그렇게 소달 연변에다 이제 걸어놓고는 말이야.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밥을 이제 뭐 전부 하는 게라 이제 밥을 해가지고는 이제 반찬이 있나 소금에다가 이제 조금 더 무슨 뭉쳐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고국에 돌아온 동포들이 겪는 고통. 좁고 배고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불교계는 부산은 물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도 천막을 펼쳐 위로와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정성껏 내밀었습니다. 이즈음 이 땅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온 나라를 경악에 빠뜨린 신탁 통치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 봉은사 전 주지였던 홍일초 스님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과 의문이 드리워졌습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재산 다툼이 벌어지던 시기, 첫 희생자는 일제시대 봉은사 주지였으며 현재의 봉은사 모습을 갖추게 한 일초 스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김대은 스님의 상좌 원명 스님은 자신이 전해 들은 얘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뭐 그냥 그 신문이 뭐 몇 달을 두고 났다니까요. 뭐 그냥 성방에 살인사건 해가지고 그 연루자로 수십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자꾸 회유를 하더래요. 당신이 했다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판을 받았는데 15년 구형을 내리고 10년 언도를 받았대요. 진범이 이제 잡혔는데 그 진범이 이 사건으로 잡힌 게 아니라 딴 사건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딴 사건으로 잡혀서 이제 추궁하다가 봉원사 이제 그 하수입니다. 뒤에서 시킨 사람은 따로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냥 실제 총 쏜 사람. 그 사람이 잡혔어요. 정정하라는 사람이라. 정정하. 일초 스님의 비보와 함께 날아든 신탁통치 소식에 조용한 산사마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조선불교중앙총무원과 설리참구원 등은 비상국민회의에 참가했고 1946년 1월엔 전국 승려 반탁대회를 조직해 전국적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불교 포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1시간씩 라디오를 통해 포교했는데 당시 출연했던 김관호 선생은 이 세상 이렇게 좌익삼 말고 육화의 도로 나가야 된다는 불교 얘기와 화평해야 된다. 우리가 합쳐야지 갈래 되겠느냐. 이 남북이 갈린다는 건 이게 우리가 갈른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래 되겠냐. 근본을 자르더라고. 그렇게 내가 원고를 써서 늘 방송하고 그랬죠. 불교 교리 얘기하고 부처님의 정치법하고 백성 다스리는 거 나라 다스리는 거 모두 도덕적으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 했죠. 1946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 포교 프로그램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되며 당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불교 연극 사명당과 첫 불교 영화 해연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 포교 영역을 예술 전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계는 종교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역경 사업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대표적 역경 사업이라면 팔만대장경이 떠오를 텐데요. 우리 한글로 풀어낸 첫 번째 불교 성전은 일제시대 한용운 선사가 앞장서 만든 1930년대의 것입니다. 일본의 우리말 금지 정책으로 인해 멈췄던 이 사업은 해방 후 손학원 스님들이 설립한 해동 역경원이 중심이 돼 본격적인 한글 8만대장경 간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글 8만대장경. 이는 단순한 경전 번역을 넘어 말과 글을 잃었던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자 민족 정체성과 언어 문화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해방 이후 불교계는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남북의 정치적 갈등은 민족 사이의 시면을 들이왔고 불교계의 분열을 초래했으며 한반도는 두려움에 뒤덮였습니다. 1948년이 되면서 38선의 존재는 서서히 수면으로 드러났고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심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독립이 원칙인 이상 독립이 희망 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외정하에서 충분히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 정부가 가망 없다고 단독 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단독 정부를 중앙 정부라고 명명하여 위안을 받으려 하는 것은 군정청을 남조선 과도 정부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건은 그 누구보다 통일된 조국을 꿈꾸었습니다. 좌우의 이념보다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을 원했던 그는 이 글을 발표하고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우리 불교계 측은 김혜진, 곽서순 등 6명의 인사를 파견했는데 이들은 해방 이후 선화관을 주축으로 불교 혁신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불교계도 좌우 대립이 팽팽하던 시기였고 결국 이들은 불교계 우익 세력인 총무원 인사들로부터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 공산당 공짜도 모르는 사람이 전부 자기 다 된 게야. 토지 분보해준다 이래 도장 찍으러 뭐 이래 뭐 한 거 그게 모두 몰려가지고 자기네 반대한다고 전부 미우면 다 자기 된 게야. 그래가지고 전부 자가 뭐 좌니 우니 그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 전부 공산당이 다 된 게예요. 그래가지고 탄압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친일파가 도로 외놈들을 벽하게 설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 이선만 박사가 와가지고 우리는 기대를 했지 이 박사. 근데 이 박사가 전부 말하자면 그 좀 못한 사람 탄압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 또 이 박사를 다 욕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문경 봉암사 희양서원 서암 스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만 전 불교단체 총연합회장을 지냈던 이외윤 선생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김혜진 교수가 동국대 그 범어 교수야. 경북 안동 사람인데 이분이 완전히 좌익이야. 동국대 교수하다가 월북해버렸지. 그분이 남조선 불교도 동맹 마지막 위원장일 거야. 6.25 딱 점령돼가지고 그 김혜진 교수가 이제 남조선 불교도 이북 불교 대표 뭘 했냐면은 여기 되면 국회의원이요, 대의원. 내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불교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 불교도 총회를 했다고. 그 총회를 어디냐면 역경원에서 했어. 당시 이외윤 선생은 중앙불교학생회 기관지인 노관 편집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불교총무 측 간부와 남조선 불교동맹 측의 중간 역할을 하며 노관지 발간에 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양쪽 인사들의 원고를 평등하게 수용하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학 때 잠깐 고향 대구로 내려온 사이 편집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좌익으로 치우친 잡지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경찰서에 불려간 기억을 끄집어낸 이외윤 선생은 불교계의 좌우익 대립은 확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불교계의 좌익과 우익 간의 세력 다툼은 학생회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고 산악관 중심의 불교 혁신파와 친일 세력을 배제한 채 총무원 종무행정을 장악한 척 그들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무행정을 장악한 최범술 스님 등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일부 평범한 스님들을 좌익으로 몰아 경찰 조사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최범술이라니까 종로경찰서를 어떻게 마음대로 한다고 할까? 어제 벌써 한석이 됐다고 한터이니까 경찰서도 그 일을 알아주는 거고 시그럽게도 보이고 그렇더군요. 이 저 혁신 운동을 공산당이라고 몰아쳤어요. 내주 그 최범술이가 그런 짓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봉스님 같은 그 저 점잖으니까 글쎄 공산당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늘 갖다 구리꼬지 하지 않았어요? 우치꼬지 하니까 안 들어. 그 해체가 됐지요, 그 혁신운동이.
이 불교도가 좌익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은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7년 초 불교계 진보 세력은 기존 총무원 체제에 반발하며 불교 혁신 총연맹을 결성했고 중앙 총무원과의 갈등은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선학원 이사장이었던 경봉 스님과 몇몇 스님들은 송만함을 원장으로 내세워 조선 불교 총본원을 창립하며 조직 분리를 선언했고 불교계는 뼈아픈 분열을 맞게 됩니다. 좌우익 싸움은 불교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5월 해방 3년 만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첫 국회에서 의장의 이승만, 부의장의 신익기 김동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사의 전면에 나선 그들은 해방 3주년이 되는 8월 15일 전 세계에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기로 하고 새로운 지도 세력을 영입하여 체제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한국 불교도의 자존 회복을 위해 정부 측으로 진출한 인사와 정부 탄압을 피해 북으로 넘어간 혁신 세력들로 인해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때 북으로 간 불교계 인사는 5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민족의 혼돈기를 함께 겪었던 북쪽의 불교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의 불교 탄압은 토지를 개혁하는 1946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이나 여성동맹원들이 나서서 신도들의 발길을 막았고 소련군이 점령한 뒤에는 금강산의 유명 사찰들조차도 그저 문화재 보관소 정도의 취급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님들의 시주와 탁발까지 금지시키는 등 탄압이 지속되자 북을 떠나는 스님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 결과 해방 이후 제남 이북 승려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김관호 선생이 본 제남 이북 스님들의 생활은 그때 나온 스님도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와 있습니다. 내가 약간 그 정토동 개교원에. 그도 보면 그 저금이라든지 그 포광 스님 모두 아는 스님들 아니에요. 그 모두들 반가워하고. 어쨌으니까 지금은 갈 때도 없고 하니까 돈들도 없고 하니까 같이들 자시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기 와서 무슨 조직이고 뭐이고 그보다도 자기 의식주를 하기 어려우니까 식생활 들어와서도 어디 뭐 일정한 생활이 없었죠. 각자들 어려웠게 지냈지. 근데 대개는 나무로 절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친일의 행적이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돼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됐고 국가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조차 빨갱이에 빨자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공포스러운 시기. 친일파 최남선, 이광수, 친일사업가 박흥식 등은 자신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일어난 친일 행각에 대해 이종익 선생은 친일 행위 그때 주지로서 강대리가 총독 정치 밑에서 마지막 앞대변을 한 것 같은데 그 강대리가 그랬고 이여광이가 원래 그 친일을 많이 했고 권상우씨 같은 분도 말이야. 성 안동이라고 하거든. 안동상마라. 일본의 성까지 공인다 하는 건 일본 황미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여간 무슨 친한 큰 행동을 했다 하여튼 그건 친일 분자로 봐줘야지. 하지만 일제의 앞잡이들을 심판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이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민특위가 세워졌지만 그 위의 권력을 또다시 친일 세력이 잡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산사찰의 정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43개의 적산사찰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단 2곳. 남산 서본원사와 현 동국대 자리에 있는 조계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1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해방은 왔지만 사찰은 사라지고만 황당한 현실에 대해 이회윤 선생은 서울 시념회도 1분에 13종 58파니까 다 나 있었지만 큰 일본의 불교 종단은 처음부터 한국에 다 와 있었거든. 그 큰 절들이 그거 뭐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지금 딴 데로 다 넘어가 버려 말았어. 대구만 해도 뭐 학교 한두 개요. 심지어 저 불교 경북 종문 하던 건 뭐 교회 한다던가 뭐 이게 뭐 참 전국에 있던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좋은 위치에 훌륭하게 하던 그 많은 사찰을 우리한테 능가받았지만 그거를 참 불화를 받아가지고 유지하시면은 말이야 얼마나 재산뿐 아니라 그 교육 사업도 하고 학교도 만들고 얼마든지 포교 사업도 할 건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외에도 전각가 안광석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남부지방에 있던 적산 사찰 몇 곳은 개인이 차지한 후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처분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혼란함 속에서도 용명 스님이 맨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부산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서본원사 요건 가가지고 이제 영도 학교, 서본원사가 이제 대각사랑 무절이야. 그걸 그때 가서 얻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학교, 지금 해동 중학교. 그때 그 입경상업학교라고. 가던 내가 이제 그걸 얻은 게라. 얻어가지고 이제 너그는 이제 다 가게 됐고, 이건 이거 내버리거든 아니냐. 그러니 뭐 순간 불교는 본래 국경이 없으니까 뭐 나한테 다고 중학교도 나중에 이제 성격해가지고 그래 고등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40년 동안 와가지고 이제 포교를 내가 이제 교육을 했지. 난 저를 하나도 차지 안 했다고. 교육만 삼아 했지. 그렇지 않아? 광도중학교를 비롯해 대구 능인학교, 대전 보문학교, 그리고 부산의 해동학교까지 불교계는 전국 각지에서 종립학교를 설립해 나갔습니다. 1948년 12월 일제강점기 해화전문에서 출발한 동국대학에 새로운 학장으로 김영수가 취임하고 동국대학은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불교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불교학은 물론 한영운, 서정주, 조지훈 등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수많은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혼란과 격동의 1948년을 돌아보면 불교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1월 불교연구회는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등록했고 박한영 교정의 입적으로 이대 교정 상원사 방하남 스님이 추대를 받아 교육의 맥을 이었습니다. 이렇듯 민족의 버팀목이었던 불교계는 하나둘 닥쳐오는 시련 앞에 서게 되는데 곧 이어질 한국전쟁의 불안과 내부 갈등이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통도사 경봉 스님의 행장록에 따르면 49년 12월 9일 금요일 흐린 양산군 경찰서에서 물어볼 일이 있다고 서영운과 나를 오라 하여 가다. 12월 10일 양산경찰서장 이종구, 사찰계 취조 고문자 김혜수에게 폭력을 당하였다. 사유는 야산대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악인의 모략으로 인한 것이다. 고문을 당하는 스님,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지정, 음력설 폐지 등 불교계는 어이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련은 단연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전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가증권은 종이조각으로 전락했고 사찰은 토지를 잃은 채 생존을 위한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했습니다. 당시 토지개혁으로 받은 지가증권을 어이없이 날려버린 건봉사의 정두석 스님은 건봉사의 토지가 평수로서 지금 기억된 게 한 60만 평. 그렇게 건봉에 있는 사람은 간성 전부 교일가 돌아다니도 나무 땅 하나 안 받고 다닌다. 사찰 토지를 전부 받고 다닌다. 그만큼 해서
지금 그걸 하나 했으면 그때 했으면 뭐 큰 대학도 하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거기 뭐 한 사람 다 이나면 남아 해갖고 거기 몇 사람 있던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그 정권을 가지고 여기 서울 어디 와서 지금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대에 전혀 개인의 쓸도 없는 이런 거 사기꾼한테 해가지고 돈 주고 다 그걸 샀거든요. 그렇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민족의 총성이 이 땅을 붉게 물들였고 3년간 참혹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충돌이 예고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38선 가까이 자리 잡은 춘천 청평사의 난데없는 화재 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화재는 전쟁의 전조로 불교계 내부에도 깊은 불안을 남겼습니다. 당시 춘천 군수로 재직했던 심헌구 선생은 청평사 소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상식적으로 6.25 동란 때 탔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바른대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6.25 동란 전에 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운동원들이 밤이면은 넘어와서 청평사에 진을 쳐놓고 그 아래 동네에 청평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낮이면은 국군과 경찰이 거기를 찾아가서 또 사정을 알아보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자꾸 묻게 되다가 그 주지를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청평사가 자리한 강원도 오봉산은 지리적으로 38도선 이북에, 청평사 경내는 38도선 이남에 걸쳐 있었습니다. 밤에는 공산군, 낮에는 국군의 간섭을 번갈아 받는 극심한 긴장 속에서 마침내 주지 스님이 경찰에 체포되자 대처성의 아내는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아내가 저를 불태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동 칠불사, 승주 송광사, 산청 대원사 역시 큰 손실을 겪은 상황으로 6.25 이전부터 사찰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쪽에만 240여 개의 가람과 3천여 점의 성보가 불타 없어졌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불교계 인사들은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차마 부처님을 혼자 두고 피난 갈 수 없었다는 안덕암 스님. 중동학교가 거기 그 거래군 그 임시 야전병원이 됐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 태거사에 있을 적입니다. 그때 이제 6.25 이 사변이 나니까 태거사 이제 그 총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죽지 두 번 뭐 세 번 죽는 거 아닌데 그 스님 내가 부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혼자 내버리고 다 간다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거기 있었습니다. 서울이 공산당의 무법천지로 변할 때 부산으로 피난 온 총무원 스님들은 대각사에 간판을 걸고 불교의 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었으며 특히 동국대학은 대구 동화사에서 잠시 개교를 한 후 부산에 임시교사를 세워 꾸준히 학생들의 면학률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을 통한 포교 활동에 전력을 다한 불교계.
당시 동국대 학생처장이었던 정두석 스님은 대구의 포교당을 기억하며 그때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본부가 처음에 대구에 갔댔죠. 대구의 덕산동에 그 동아사 포교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학장이 김동아씨가 아마 학장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몇 달 있었어요. 있다가 아무래도 거기서는 개강을 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 또 제가 그 방을 미리 그 대구 시내에 뭐 또 가족 있는 사람은 얻어가지고 따로 또 살다가 부산 가자 해서 부산 내려가서 신창동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강을 하고 전부 강의실 모두 개조를 해가지고. 전쟁의 고통은 깊은 산중에서 수행만 하던 스님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해인사 주지를 지낸 도견 스님은 뿔뿔이 흩어지고 끌려가고 살아남고 죽어가는 전쟁의 기억을 끄집어내 놨습니다. 허벅다리를 총으로 쏴서 운이 좋으면 안 맞고 운이 나보면 맞아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알 거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참 굉장했어요. 그래 노심네들이 모두 이제 젊은 아들 죽는다고 말이야. 그래 쫓아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거기서 또 그 수단을 좀 쓰더구만. 자, 붙들어간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인면재판을 하자고. 저 동무들을 좀 총으로 다리를 쏘아야 하겠냐고 안 쏘아야 하냐.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인데 총을 쏘라고 하겠어요. 그래. 또 해인사 삼선암 정행 스님은 부상당한 인민군을 손수 옮긴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대한민국이 밀고 들어올 적에 총을 메고 왔던 것을 나가자 그때 한 며칠 나갔다만 나간 김에 들그채에다가 영장을 놓고 손 발딱발딱한 영장을 놓고 매라 그대 여자가 멸수거나 사람 한해 6석 매있어 매갖고 가자 그대 그래 갔다 이제 우는 죽는 일이다 싶어. 그래 관세음보살 자꾸 쏘는 관세음보살하고 정말 끼나 그런데 그거 한 게 그거 내려놓으라 그대 이제 우리 죽일란 것 같다 싶어서 있으면 내려가라 그대. 하루하루 살아내기 버거운 시기였음에도 불교계는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3대 교정인 송만함 스님이 추대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송만함 스님은 일제강점기부터 고불회를 조직하여 외색을 배격하고 엄격한 법칙과 청규를 주장했던 분으로 해방 후에도 조선 불교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종단 혁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불교계 내부의 위계 질서를 재정립하며 한국 불교가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색했습니다. 10월 27일 오전 10시 우리 민족이 거적적으로 이를 결사 반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성립되어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전쟁의 포성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참혹한 고통은 민족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휴전이 성립되자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폐허의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사람들. 불교계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철원에서 평양까지 끌려갔던 운경 스님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2달인가 3달 동안 있으면서 그 이제 그 공산주의 그 노동무슨당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걸 다 읽으라고 그러고 그 익히라고 그러고. 그때 나올 적이 좀 추운 때야. 이제 오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지금 파주 문산 하는데 그 무슨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불암사라고 하는데 가서 나간 내 사숙견언이가 있고 거기서 자수를 했거든.
자수해가지고 들어가는데도 만 3년을, 그러니까 자수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1년이었고 형 받은 것이 만 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 횟수로 이제 5년이야. 조용한 수행자에서 난파간첩이 되어버린 황당함, 감옥살이의 두려움, 사라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의정부 안골 관음사의 운경 스님 또한 분단의 역사가 만들어낸 전쟁 피해자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1954년 서양 종교 신봉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때처럼 불교계를 뒤흔들 제1차 불교 정화 유시를 발표합니다. 일인들의 승이란 것은 가정을 얻어 속인들과 같이 사는 것으로 이것을 한인에게 시행케 하여 한국의 고상한 불도를 다 말살시켜 놓았다. 훗날 국회에서 정부의 종교 개입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던 사건.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적 성향 때문이었을까요? 안대감 스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승만이 유시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전부 유예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다 썼고, 유예비하고 그 동창생 되는 사람이 여기 그 공보실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예비가 다 써다줘서 전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이승만이가 그거 낱낱이 다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거기서 찍어다가선 여기 발표만 한 겁니다. 풍문이 아니라 여기 다 압니다. 네. 글도 그 유예비 그리고, 네. 우리 갖다 놓고 다 검토도 하고,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제7차까지 발표된 불교 정화 유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불교계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현대 불교의 탄압과 차별이다, 불교 자멸을 위한 유도책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집요하게 발표된 유시로 인해 이 땅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불교는 세속인들에게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대처승과 비구승의 대립을 유발하며 불교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해방 직후 7,700여 명이 넘던 스님들 중 700여 명이었던 비구승은 전쟁으로 인해 2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처승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로 잿더미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온 비구승. 묵묵한 발걸음과 고요한 정진으로 한국 불교의 정법을 잇는 그들의 자부심, 그리고 지극한 불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한국 불교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려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오류나 유도된 증언이 아닌지 늘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목소리로 그날을 증언해 두었고, 저희 제작진은 35년 전에 그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 목소리에 담긴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역사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광복절이 다가오면 많은 언론들이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격동의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불교계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수 없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하나의 조국이라는 이상을 다시금 되새겨볼 때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통일 불교 시대를 향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훼손되고 왜곡됐던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관하고 자비와 연기의 가르침으로 민족 간 갈등과 단절을 치유하며 분열된 남북 불교 공동체를 하나로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여 언젠가는 단단한 통일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금 우리 불교가 통일의 길목에서 정신적 중심축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묵묵히 품어봅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 목소리에 담긴 역사 증언으로 남은 한국 불교 비화 기획 박치민 연출 박수경 구성 박규혁 나레이션 송두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